이영분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달에 저희 집주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 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셨고, 그다음에 국립공주병원장 하셨고,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이셨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 교수시면서 치료 공동체 소통과 담론이라는 곳에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세 하늘병원에서 원장 선생님으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달에 그때 한번 뵀었죠. 반갑습니다. 이 안에 열기가 너무 가득 차고, 제가 2시간 잡고 나왔는데 2시간이 더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했어요. 차라리 그 앞에 문 변호사님이나 그리고 또 문관장 오늘 문 씨들이 계세요. 정재현 변호사. 그 두 분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오히려 더 좋은 내용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이슈에서는 공통된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그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지역에 가족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어제가 화성시를 갔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수원시를 가고 가는데, 교육이 다 다양하게, 박정은 오랜만입니다. 그 다양한 그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이미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정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셨던데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왔거든요. 저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의료인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한테 다 이걸 맡겨놨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이면 어떻게 판정을 하나? 실제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운전하면 안 되는 정신과 전문의들도 많은데 금지를 시킬 수도 없고, 실제로 의료인 중에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했을 때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료받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도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예, 실제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 그거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이 정신분열병, 조현병 발생을 만약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을 때도 6년간에 걸쳐서 5명 정도의 조현병을 앓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하신 분도 있고 먼저 세상을 살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포함한 그 의료인 범죄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사실상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사들 수두룩 하지. 예, 장호석 선생님도 뭐 있겠지만 우리 그렇지 많이 예, 실습하다가 갑자기 환청이 들려가지고 치료를 제가 집중했던 케이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자살 시도한 친구보다 수두룩하고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비단 제가 알고 있는 의료인 영역만 해도 그렇지 전문가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이스트 자살 사건이
마구 터졌을 한 10년 전에 그때 갔을 때 카이스트 그 석박사 과정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자살률이 계속 터지는데 총장이 하는 말은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스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제로 가시고 상대평가를 줄이십시오. 얘들이 비교도 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면은 패스 혹은 패스 반대가 10회인가 그렇게만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와 같은 방식을 못 바꿨죠. 총장이 물러나는 선에서 그냥 끝나고 총장이 바뀌면 다시 또 자기 성과 올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포함한 서울대학의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발표 수치를 좀 낮춰요. 그 담당했는 교수들이 서울대학의 정신과 교수들이거든요. 실제 발표 내용보다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발표 수치를 좀 낮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이 일반의 우리가 정신질환의 비율보다 실제로 20대 가장 탑 커뮤니티가에서 앨리스 모의 교육을 받아야 될 집단에서의 정신질환 문제가 사실상 더 심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본인 자신이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혹은 국가 공무원으로 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편견이 더 커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질환을 겪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못하고 오히려 그 질환에 대해서 더 감각적으로 더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게 중계가 되고 있어서 수치가 좀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의뢰를 받아서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들 정신질환 유병률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시 공무원들의 알코올 사가 진단 비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수원시 공무원들의 알코올 의존성 자가 척도로 체크를 했어요. 이거 다 비밀리에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신문에 나지 않아요. 신문에 잠깐 났다. 70은 너무 많고요. 45% 나왔어요. 45%가 나왔으니까 수원시청이 발칵 뒤집혀져고요. 근데 그 조사를 담당했던 데가 수원 알코올 상담센터 당시에 수원시 중독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니 했는 게 아니라 배너를 올리고 각자 체크하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발칵한 거죠. 우리를 알코올 중독자로 보내야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다시 이걸 의뢰를 받아서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담당했던 수원 그 당시 알코올 중독센터에서는 이 큰일 났으니까 거꾸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막아달라 해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비율은 높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알코올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이 1대1 면담 과정에서 이렇게 샘플을 해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참 장점이 아무도 잘리지 않죠. 좋은 거예요. 정신질환자들한테 내가 하면은 공무원이잖아 얘기하는. 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약을 먹든 뭐 입원을 하든 아무런 것이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라야 되냐. 윗삼산에 대들지 말고 그다음에 사무소 위조만 하는 공급 횡령만 하지 않으면 간다. 얼마든지 쉬어라 이런 얘기.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걸러내는 것은 위법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러나 일단 혜택을 받은 집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집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편견이 멀어지는 문제들이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서 더 많은 편견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4개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43개 조항이었죠. 더 조사하면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거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싸움에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데 헌법 소원에 정신장애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헌법 소원 건수가 지금 최소한 20건 이상이 돼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안 다루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것만 헌법 소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가치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서 압력이 오든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매일 와서 대표를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은 하겠죠. 루트도 있고요. 그래서 2016년에 일어났던 보호자에 대한 입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2번 실패한 끝에 3번째 됩니다. 일단은 국회를 통해서 인권에서 침해가 받는 아주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 힘을 많이 얻게 됩니다. 예. 자, 운전면허에 대한 것이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됐냐면 94년도에 시작돼요. 30년밖에 안 됐어요. 의료법의 결격 사유는 자그마한 70년이 되면 고쳐요. 네. 자, 저기에서 뭘 바꾸면 되냐면은 상태란 개념에 대한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상태. 정신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질환 상태.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의료인이 되면 안 되죠. 조리사가 돼도 안 되고 이발사가 돼서도 안 되죠. 네. 상태의 개념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이건 헌법 소원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내용을 바꾸는 문제는 정신질환 상태의 개념. 운전을 아까 예를 들면 안 해야 될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난폭 운전자. 난폭 운전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리고 실제로 상해를 입힌 경험이 고의적인 상해를 입혔던 사람이라면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분들을 정신질환자를 하나의 희생양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여의도에 질주했던 그 택시 기사님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정신질환으로 몰고 간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서현역에 역시 그 사건에서 그분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정확한 진단명은 프라이버시라서 이야기를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어요. 환청에 의해서 돌출한 게 아니라고. 강남역 사건하고 또 비교를 해보자면 강남역 사건 때는 여성에 대한 망상으로 인해서 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 이슈가 컸기 때문에 여성 단체들이 정신질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여성 차별의 문제다라고 그 거시적인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번에 서현역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정신질환 상태였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예요.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좀 더 심도 깊은 언론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론 이야기 하려고 할 때 계속 안 떠가지고 지금 결론 이야기 못 하는데.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제가 하는 말은 거기서 항상 거기이기 때문에. 첫째는, 어제 화성식 교육에 갔을 때 당사자 가족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커밍아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거를 옆 사람이 같이 썩내주는 일은 없다. 지금 오늘 같이 37도가 넘는 날씨에 벽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를 내시봐요. 예, 불행하게도 저하고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저런 현장에 예,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실제로 가서 분노가 지나쳐서 우울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데모하다가 면담도 한 적도 수없이 많고요. 또 실제로 치료한 적도 많고. 과거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각자의 노동조합이나 각자의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노에 차고 다 우울증 환자들에 의한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울한 상태도 있고 불면 상태도 있고 그냥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이나 당사자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접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어떤 진단서를 끌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하라고 제가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지 않을 때 그걸 당당히 욕을 하라는 거죠. 왜 가서 1분 진료 받고 이렇게 전혀 미안해하면서 나가야지냐 되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 각자 지방자치제에서도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큰 틀에서 국가에 요구해야 될 것들은 국가에다 요구를 하시고 그런 거시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면 좀 적절하지가 않네. 싸움보다는 주장을 하라. 예. 국회 여기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국회 제일 많이 가보신 분 한 몇 번 정도? 한 박정선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한 20번? 배전태 회장님 몇 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아요? 10번. 택도 없습니다. 제가 92년, 문정선이 한 몇 번 정도 갔어요? 100번. 한 30년 동안 100번 정도 갔겠지. 제가 92년도 이후에 아주작 교수가 되기 94년도니까 정신보건을 만들 때가 92년 5월 달 정신보건 연구회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가장 많이 가는 해는 한 해 자체가 50회 이상을 간대요. 네. 50회. 오히려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할 때 오히려 덜 갔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이잖아요. 피감기관이 감사하는 국회의원들 자꾸 만나러 다니면은 저 공무원 로비한다고 해서 제가 가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줄 잡아서 제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어요. 최소한 500번 이상이에요. 네. 그동안에 했던 법 딸랑 해봐야 법 두 개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7, 8번 그냥 개정 정도 했어요. 그럴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당당한 우리 여러분들의 주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회가 이 정도까지 강력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당사자 단체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족회가 여러분들은 뭐 분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체가 우리 사단법인 대한가족협회도 있지만 심지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 단체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합칠 때 하나의 목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프랑스에는 의사협회가 4개나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의사협회가 한 몇 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사실 내가 회비 별로 내고 싶지가 않은 단체예요.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의사 수가 안 부족하다고 유일하게 주장하는 단체는 의사협회. 아니 모든 국민이 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국회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놀러 오실 때 가서 국회에 가서 참석도 하시고 의원들 사무실에
이름 적어서 찾아가시면 돼요. 지역구 있잖아요. 그 원들을 가면은 하다못해 보좌관을 만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편지도 쓰고 자기 지역적인 어떤 민원도 넣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남이라는 단체는 50개 주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룹니다. 전체가 하나의 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각 주가 독자적인 행동을 또 합니다. 50개의 남이가 있는 거예요. 50개의 남이만 있는 게 아니고 뉴욕 같은 큰 도시는 뉴욕 자체에 또 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남이 컨퍼런스를 할 때는 전체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어떤 연구 영역을 따는 것 외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강력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김용 총재가 김용 그 세계은행 총재가 대통령을 한 만났는 거예요. 비공식적입니다. 흥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김용 총재가 월드뱅크 총재를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부시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떤 대통령실에서 정신건강위원회를 운영했던 적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20년 전이니까 이거 옛날 때 잘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2008년도에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 보고서를 만들 때 참고했던 자료입니다. 저희 2003년도 부시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대통령실 보고자료예요. 그래 그 자료를 갖고 좀 발표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통령 쉽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만나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의회 의원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든 서울시 의회 의원을 하든 경기도 의회 의원을 하든 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또한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요. 그 공식적인 아주 저 자료로도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은 그걸 다 오픈하는 나라니까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33%가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고요. 실제 조현병을 앓은 대통령이 한 명이고요. 정원 선생님 그 연구를 해봐.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책이. 링컨 우울증이죠. 조울증을 앓았던 대통령이 3사람. 그 다음에 불안증, 공황장애. 루스벨트 대통령 또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죠.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오픈한 자료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그게 정신질환 자체가 아니고 그런 식의 금기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픈 안 하는. 굉장히 많은 명망가들의 혹은 재력가들의 집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공부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인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시고 더 저항하시라는 뜻이고요. 한 국가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장애인 인권 수준을 보라. 근데 장애인 인권 중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수준을 보라라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권이 존중되느냐를 보려면은 가장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이 어떤 수준인가를 알면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OECD 참사관이 직접 한국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죠. 그때 그분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밤 11시에 강남의 대치동을 지나다가
학생들이 그때 우르르 나오는 걸 보고 저 왜 저러냐, 학원 갔다 이제 나오는 거다. 저거를 반드시 조사해가지고 저게 바로 여러분들 한국의 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밤 10시에 학생들이 교복으로 크게 받는 모습에 정신과자들 분노하지 않느냐.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인권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그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권을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연결시키고 더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않게 근데 저기 37도 넘는 저런 데서 데모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건 큰일 나요. 저거는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저 앞에서 저기 인권재단 친구인데 송박래문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3일씩 하고 돌아가요. 네. 그리고 이게 밖에 노상 집회를 할 때도 몇 도 이상에서는 주거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5도 넘는 여름에 안 해. 예. 겨울에도 이게 냉환기가 됐을 때는 안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다 농성을 하고 단식 농성을 할 때도 규칙들이 다 있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삭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삭발도. 그거 삭발한 다음에는 다음에 목을 쳐야 돼요. 절대 삭발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적용된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이 자꾸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입장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로비가 예, 주저리 또 뒤에 또 4장까지 같이 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